안녕하십니까. 미야자키 국제대학의 최종철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연구의 제목은 디지털 사진의 작은 역사, 포스트 사진 비평을 위한 역사적 기준들입니다. 아래에 인용구를 잠깐 읽어볼까요? 기원은 시작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기원이란 용어는 어떤 것이 출현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어감과 사라짐의 과정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발터 베냐민이 독일 비해극의 기원에서 한 말이죠.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포스트 포토그래피 혹은 포스트 사진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장르입니다. 디지털 사진의 장르입니다. 자, 사진 앞에 포스트라는 말이 붙었죠. 즉 사진 이후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어떤 이전 매체와 그리고 그 이후의 매체가 서로 겹쳐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발생된 실천, 이것을 포스트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포스트 사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의 어떤 혁신성 속에서 우리가 포스트 사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 논문은 그 혁신성뿐만이 아니라 그 혁신적인 디지털 사진 혹은 포스트 사진이 갖고 있는 과거의 어떤 과거성, 즉 포스트 사진의 등장과 함께 사라진 전 매체의 부정성과 모순들이 이 새로운 매체, 즉 포스트 사진에게 부여하는 어떤 요구, 역사적인 요구,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된 원고를 읽으면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를 사진의 시대라고 한다면 21세기는 디지털 사진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의 위상 변화는 특히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이는 첫째, 디지털 미디어가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단계를 포괄하는 종합적 적용성을 통해 사진과 같은 매체의 특정한 범주를 무효화시켰기 때문이며, 둘째로 디지털 기술이 불러온 이미지의 완벽한 조작 가능성이 객관성과 진실성에 근거하는 사진의 전통적인 지위를 와해시켰기 때문입니다. 90년대 말부터 포착되기 시작한 이러한 시각 문화의 변화는 주로 포스트 사진, 이라는 용어로 수렴되면서 사진 이후 디지털 사진의 새로운 정체성과 역할을 규정해왔습니다. 포스트 사진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윌리엄 미첼은 디지털 사진이 근대적 시공간의 개념을 와해시키고 모더니즘의 독창성과 순수성, 물질성에 대한 강조를 무력화시키는 다양한 기술적 특징을 지닌다고 말합니다. 사진을 근대의 매체로 만들었던 사진의 복제성은 원본의 훼손 없이 무한한 복제를 가능하게 해준 디지털의 데이터 복제 기술에 의해 압도됩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의 기계적 객관성은 왜곡과 조작을 전면화하는 디지털 사진에 의해 무화되고 말았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통한 공간감의 창조는 수학적 원근법에 기반한 전통적 시공간을 낡은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미첼은 이렇게 얘기하죠. 컴퓨터적인 원근법은 우리를 실제 세계의 경계 밖으로 데려가고 우리의 육탈된 관람 상황을 구축된 허구의 세계로 삽입시키며 이런 하이퍼 데카르트적 의도 속에서 우리의 지각 능력은 물리적인 현존으로부터 분리되어 우리 몸이 따라갈 수 없는 장소들로 보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스트 사진의 실천에 있어서 이러한 반모던적인 전략은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수행됩니다. 프레드 리처는 사진 자체와 사진적 주체에 집중했던 사진의 시대가 끝나자 디지털 사진은 이제 관객과 사진 대상의 영역을 향해 확장한다고 선언합니다. 하이퍼 포토그래피라 명명된 디지털 사진의 실천은 사진을 복잡하고 다층적인 관점의 산물로 보며 따라서 사진에 대한 유기적인 접근을 통해 관객을 다양한 관점으로 연결합니다. 디지털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기술들 속에서 사진가는 이제 더 이상 특권적이고 배타적인 세계의 감시자나 기록자가 아니라 다수의 대중들과 관계하는 소통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사진은 한 사진가의 독자적인 창조물이 아닙니다. 찍혀진 사진을 현장에서 즉시 사진의 모델과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의 동시성은 사진가와 타자의 거리를 전례 없이 줄이며 고통 속의 타자들을 사진으로부터 소외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디지털 사진가들은 디지털 기술에 의해 확장된 새로운 시공간 속에서 타자의 새로운 협력자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사진은 아날로그 사진이나 회화처럼 그것에 앞서는 재현 도구들과 완전히 다른 독해를 제공하는데, 그것은 리천에 따르면 복수의 시공간적 관점들, 비선형적이고 관계적인 역사들, 상반되는 문화적 관점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독해입니다. 이러한 유기적 혹은 편집자적인 시각을 통해서 사진의 핵심에 도달하는 능력과 이미지의 생산 과정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된 사진가 편집자는 이제 단순히 거기 있었다라는 사진의 동호 반복적인 객관성에서 벗어나 사진을
통해 질문하고 주장하며 관객과 소통하는 보다 적극적인 저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디지털 사진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이미지가 새로운 기술과 파급력으로 문화의 지평과 삶의 조건들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목해야 될 점은 대부분의 디지털 사진 담론에서 디지털 사진의 혁명적인 지평이 사진의 죽음과 종말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빅뱅과 에릭 로센버그는 직접성에 기반한 사진의 전통적인 가치들을 와해시키는 디지털 패러다임의 도래와 함께 사진은 종말했으며 비록 여전히 사진이 찍히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단지 과거의 것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합니다. 미첼 역시 디지털 사진은 그 사진 같은 모양에도 불구하고 사진과 기술, 개념적으로 완전히 다른 매체이며 사진의 혁명적 본질을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와해시키는 반사진적 특징을 통해서 전면화함으로써 사진을 넘어서는 혹은 사진과 본질적으로 다른 자신만의 위상을 구축한다고 주장합니다. 위천 역시 비록 그가 아날로그 사진과 디지털 사진 간의 어떤 유사성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것은 단지 외면적인 것일 뿐 양자는 모종의 위장을 통해 서로를 노리는 적대적인 관계라고 주장합니다. 즉 디지털 이미지는 사진의 영역으로 트로이의 목마처럼 숨어들어가 도플갱어와 같이 사진과 똑같은 얼굴로 위장을 한 채 사진을 끝내고 또 확장하는 이중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디지털 사진의 주요 이론가들은 디지털 사진의 혁명적인 지평을 사진과 무관한 것으로 사진의 폐허와 무덤 위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사진의 낡은 패러다임에 대한 반대와 극복의 수단으로서 디지털 사진이 존재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진과 디지털 사진의 관계는 지속과 창조의 관계가 아니라 단절과 부정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오늘날 디지털 사진의 실천을 포스트 사진이라는 용어로 규정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성으로부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혁신적인 디지털 이미지의 실천에 중대한 모순이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사진이 아날로그 사진의 완전한 종말 이후에 게시되는 새롭고 자율적인 실천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디지털 사진은 그들이 죽음을 선포한 사진을 다시 불러내고 그것과 내통하며 사진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매체 이론가 레프 마노비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디지털 사진의 논리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동시에 가진다. 디지털 이미지는 근대 시각 문화에 깃든 기호학적 코드들, 전시 방법들, 관람 패턴들의 그물망을 찢어놓는 동시에 그 망을 더욱 강하게 엮어낸다. 디지털 이미지는 사진을 무화시키는 한편 사진적인 것을 강화하고 찬양하며 영속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노비치에게 낡은 매체의 무화와 강화의 동시성이 가장 선명히 포착되는 영역은 영화입니다. 가령 주라기 공원과 같은 영화는 디지털 이미지 기술을 통해 전통적인 필름 영화가 구현할 수 없는 가상의 실제성을 거의 완벽하게 구현하는 반면에 그 가상들이 극장 안에서 실제처럼 보이도록 영화의 전통적인 문법과 관습들을 다시 소환하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즉, 디지털의 극단적인 화소와 색감으로 생성된 공룡들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실제처럼 보이지 않으며 배경의 실사들과 분리되는 현상을 낳기 때문에 특수효과의 담당자들은 이러한 이질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러 디지털 이미지들의 낡은 필름의 어떤 질감과 흐릿함을 더해서 실제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노비치는 디지털 이미지가 필름 기술을 완전히 대체하리라고 약속하면서도 동시에 영화 장치, 전통적인 필름, 그리고 사진적 외향에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부여하는 상황을 디지털 이미지의 첫 번째 모순이라고 봅니다. 마노비치는 이어 디지털 복제의 혁신성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첼과 같은 디지털 사진 이론가들은 원본과 완벽히 동일한 복제를 만들 수 없는 아날로그 사진에 비해 데이터로 복제하는 디지털 사진은 원본과 완벽히 동일한 복제를 무한히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필름 사진을 복제하는 것은 복제를 하면 할수록 원본 필름이 손상되고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의 품질이 점점 나빠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손상되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디지털 복제라는 것은 물리적인 복제가 아니라 데이터 복제, 정보 복제이기 때문에 원본과 완벽히 똑같은 복제를 무한히 끝없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복제가 우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데이터 복제가 원칙적으로 원본에 물리적인 훼손을 가하지 않더라도 전문가들을 제외하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 디지털 사진의 일반적인 실천과 활용 속에서는 정보의 손실을 야기하는 이미지 파일의 축소와 압축이 점점 더 디지털 이미지 문화의 기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그 디지털 환경 속에서 그 거대한 이미지 원본 파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걸 유통시키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압축하고 혹은 이제 여러 방식으로 뭐 축소시켜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죠.
즉 이론적으로 디지털 기술은 흠집 없는 데이터 목재를 수반하지만 그것이 현대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데이터의 손실, 저하, 그리고 심지어 전통 사진보다 더 강한 흠집을 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이러한 현실은 디지털 사진 복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관점을 모순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 이미지의 혁신적인 변형 가능성, 조작 가능성 또한 문제시됩니다. 디지털 사진 이론가들은 조작 가능성을 디지털 사진의 중요한 혁신으로 인식하고 객관과 진실을 아날로그 사진에, 왜곡과 조작을 디지털 사진에 대입하면서 각각의 특수성을 설명하죠. 하지만 사실 그것은 단순히 마노비치에 따르면 단순히 리얼리즘 회화의 전통을 사진 기술의 본질과 몽타주나 콜라주 전통을 디지털 이미지의 본질과 동일시한 것이 다름 아닌 것입니다. 마노비치에게 조작되지 않는 정상적인 사진, 노멀한 포토그래피라는 관념은 허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사진가들, 예를 들어서 로저 펜튼이라든가 로버트 카파라든가 조 로센탈 등등 이런 사진가들 역시 사진을 항상 조작해왔으며 자신의 관점과 본능, 그리고 편집 의도에 따라 사진에 일정한 주관성을 대입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노비치는 조작 가능한 디지털 사진이 정상적인 사진을 전복시켰다라는 관점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구분은 혁신적인 관점이 아니라 시각예술사에서 반복되어 온 지극히 낡은 관점이며 정상적인 사진이란 원래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사진이 아날로그 사진을 통해 경험해 본 적 없는 새롭고 놀라운 실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예고 역시 신뢰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사진의 실제란 앞서 영화의 예에서 봤듯이 실제를 능가하는 초실제나 인간이 전에는 본 적 없는 완전한 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으로서의 시각적 실제, 즉 사진적인 실제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노비치에게 디지털 사진이 성취한 것은 리얼리즘이 아니라 단지 포토리얼리즘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이미지의 목표는 실제 그 자체가 아니라 관객이 실제라고 인식하는 실제, 즉 사진적인 실제인 것이며 이렇게 사진은 결코 완전히 죽지 않고 지속적으로 디지털 사진과 공모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미디어를 문화의 새로운 언어로 인식하는 마노비치에게 혁신적인 디지털 사진이 낡은 사진과 공모하는 이 공모관계는 불편한 모순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마노비치에게 디지털 사진은 사진과의 차이를 강조하지만 결국 항상 사진적인 것으로 구별되며 이 자기 배반은 디지털 사진의 혁신성과 자율성을 의문스럽게 만듭니다. 따라서 그는 디지털 사진이 사진과의 차이를 스스로 취소해 가능한 디지털 사진의 논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디지털 사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의 논리는 사진을 뒤쫓는 사진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디지털 사진은 사진을 무화하는 동시에 강화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보다 먼저 왜 디지털 사진은 사진의 죽음과 종말을 자기 혁명의 출발점으로 삼았을까요? 디지털 사진이 사진을 은밀히 뒤쫓았을 뿐 한 번도 스스로 존재한 적이 없다. 마노비치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의 기원은 언제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디지털 사진의 혁명기에 새롭게 문제시되는 이러한 질문들은 그러나 매체의 역사 속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미 묻고 대답된 적이 있습니다. 가령 베냐민은 문화적 생산물의 가치가 그것의 본유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 시대의 생산 방식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로부터 가늠되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매체 혁명의 역사적 터전을 매체 발명 이후에 포착된 시대성과 결부시키죠. 베냐민적 관점에서 사진혁명은 대상의 흔적을 음판 위에 각인하는 사진의 기술적 특성, 화학적 특성으로부터 즉각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술적인 특성을 비로소 이해하고 요구하는 시대의 지연된 지각 반응에 의해 게시되었던 것이며 이 지연 속에서, 이 시간차 속에서 사진의 실제성과 복제성과 순환성이 시대의 생산 방식과 결합하면서 비로소 자신의 변증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에게 한 시대의 새로운 생산 방식은 과거하고 완전히 무관한 탈역사적인 사태 혹은 진보의 우연한 산물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에 대한 내적 연관이 진보를 추동하며 이를 통해 모든 진보적인 매체는 과거에 대해 지분을 갖는 지속적인 역사적인 사태가 됩니다. 사진의 작은 역사에서 베냐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것의 창조적 가능성은 새로운 것에 의해 대체되어 버렸지만 동시에 그 새로운 자극을 통해 다시금 화려하게 개화하는 낡은 형식들, 낡은 수단들을 통해 드러난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대한 향수와 미래에 대한 긴장 속에서 혹은 그러한 긴장이 긴박하게 드러내는 이전 매체의 쇠락 속에서 당대 문화의 역할과 의미가 수립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그 논문 제목 밑에 그 인용구에서요. 진정한 기원은 사라짐과 새롭게 발생한 그 사이의 이중적인 어떤 통찰에서 기인한다라고 베냐민이 말한 적 있죠. 베냐민이
프랑스 혁명을 현재 시간으로 도약한 고대 로마로 파악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진혁명의 역사적인 터전은 항상 그 이후에 포착된 시대성 위에서 사진 이전과 사진 이후의 변증적 대립 속에서 과거를 향해 내딛는 호랑이의 도약처럼 사진에게 낡은 것이 되어버린 과거를 향한 집요한 관심을 통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베냐민에게 어떤 매체의 기원은 시작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기원이란 매체가 발명된 우연한 순간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한 매체의 출현으로 인해 낡은 매체의 요구가 분명해지고 그러한 분명한 요구 속에서 새로운 매체가 비로소 역사적 위치를 획득하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기원의 과정은 따라서 뭐 포스트 사진이나 디지털 사진에서처럼요. 항상 이중적인 통찰, 한편으로 낡은 것의 복원이자 재건이며 다른 한편으로 항상 불완전하고 미완성인 것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적인 이중성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베냐민적 역사주의는 매체 이해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술 매체의 발전은 항상 지각 경험에 대한 낡은 관례와 요구들이 새로운 매체 속에 잔류하며 확장을 향한 계기가 되는 변증적 구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맥루한은 지극히 베냐민스러운 방식으로 그 맥루한과 베냐민의 관계에 대한 논문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매체는 항상 선행하는 매체를 내용으로 삼는데 이렇게 당대의 매체가 과거의 요구로부터 정향되는 한 그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그 요구의 현현의 다름 아니며 바로 이런 점에서 매체는 메시지가 된다고 말합니다. 맥락의 유명한 말자 매체는 메시지다. 이 메시지는 과거의 매체 속에서 불완전한 것으로 남아있던 지각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말이 글로, 글이 인쇄물로, 인쇄물이 전보나 전자적 텍스트로 이동하면서 담화의 말의 양과 속도를 개선하듯이 새로운 매체는 새로운 감각 비율과 지각 패턴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예를 들어서 바퀴가 발의 확장이고 옷이 피부의 확장인 것처럼 항상 인간을 궁극적인 동기로 삼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매체는 인간의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 유물론의 또 다른 축을 감당하는 키틀러에게도 매체의 본질은 과거에 대한 인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비록 키틀러가 맥루한의 관점을 인간중심주의다라고 비판하고 매체를 인간의 확장이 아니라 인간성을 압도하는 유명한 말이죠. 매체가 인간의 상황을 결정한다라는 키틀러의 말. 이렇게 인간성을 압도하는 도구로 인식했을지라도 키틀러에게 한 시대의 담론 시스템은 그 뒤를 잇는 담론 시스템의 기술적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 1800년대 그 구술 매체들은 나중에 1900년대 기술 매체의 어떤 기반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기반이 되며 이 전환적인 관영 속에 잔존하는 낡은 감각들의 심리적 도약과 발전의 계기를 제공합니다. 키틀러 전공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머폰, 그러니까 축음기 다음에 영화 타자기에서 각각의 그 매체를 라칸의 실제계, 상상계, 상징계 이렇게 대입시키면서 이렇게 전개하는 그 키틀러의 논의가 있죠. 즉 미디어의 기술적 토대와 그것의 담론적 상부구조 사이의 변증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긴장이 매체의 단계적인 변화를 이끄는 것이며 바로 이런 점에서 1800년대의 기록 매체가 독자들로 하여금 내적인 영상을 경험케 했던 새롭고 해석학적인 독서 기술을 위한 물리적 토대가 되고 이 토대로부터 1900년대 새로운 영화적 기술의 발명을 향한 열망이 개시되었다는 주장, 이것은 어쨌든 그런 주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디지털 사진혁명의 기원은 과거로부터 유래하는 감각 경험의 잔존과 불완전한 요구를 새로운 임무로 인식하는 매체의 역사적 태도로부터 기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와 현재의 시간차 속에서 두 매체가 만나는 지점은 새로운 매체의 자기 배반적 모순이 드러나는 순간이 아니라 나노비치처럼요. 매체들 간의 질문과 대답이 공고해지는 중요한 통찰의 순간인데 왜냐하면 이 질문과 답변들을 통해 혹은 되어감과 사라진 사이의 이중적인 통찰을 통해서 비로소 새로운 매체의 가치와 역할이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맥루한은 새로운 매체를 이해하기 위해 선행하는 매체로 관심을 이행하는 과정을 후사경이라고 표현하며 그의 기술론에 내포된 내밀한 역사주의를 드러냅니다. 후사경에 비친 지나온 행로가 앞길에 운행의 참조가 되는 것처럼 과거는 항상 미래를 위한 참조가 됩니다. 디지털 사진이 시작된 것은 오래전이지만 그건 1960년대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의 혁명적인 지평은 이처럼 과거의 모순과 부정성을 시대적 요구로 인식하는 매체의 후사경적 시각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사진은 사진을 끝내고 사진과 완전히 다른 사진 이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내면화하면서 사진에 대한 연관과 무관의 그러한 다이나믹한 구조 속에서 자신의 모순적인 기원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 혹은 역사주의가 왜 디지털 사진 담론에 필요할까요? 왜 우리는 디지털 사진의 혁명을 과거에 대한 모순적인 반복에 연관 지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러한 역사주의가 디지털이라는 탈역사적 매체를 과거와의 단절이 아닌 지속으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다시 역사의 궤도로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며, 관습, 제도, 비평이 유효하게 작동하는 이러한 궤도, 역사적인 궤도 안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고 유의미한 디지털 사진의 실천들을 구분할 어떤 기준, 비평적인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디지털 사진의 혁명성과 그 시간차 속에서 분명해지는 혁명의 목적을 상기하는 것은 과거의 모순과 실패를 변혁의 동기로 낡은 매체를 시대의 부름이 개화하는 장소로 파악함으로써 디지털 사진을 역사의 단절이 아닌 연속으로 서술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서 디지털의 혁신적인 회피를 거쳤지만 구태의연하고 퇴행적인 방식으로 기술을 흉내내고 반복하는 비혁명적 디지털 사진으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통해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는 디지털 사진의 진정한 진보적인 실천을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어떤 그 디지털 매체, 디지털 사진 혹은 포스트 사진의 어떤 역사주의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기획되었다라는 주장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품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이제 리처드 모세인데요. 리처드 모세는 아일랜드 출신의 다큐멘터리 사진가죠. 인프라 시리즈라는 그 사진 시리즈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시리즈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사진가이기도 합니다. 자, 리처드 모세의 초기 작품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처드 모세는 전통적인 다큐멘터리의 어떤 모토, 보다 가까이 다가가서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라라는 그런 모토에서 벗어나서 항상 폭력이나 어떤 사태가 벌어진 사후에 그 가서 그 남겨진 그 파편들을 수집하는 그런 이제 그런 그런 사진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절대적인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긴박한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폐허의 숭고미, 그 베냐민적인 굉장히 감성, 좀 멜랑콜이나 향수 그런 감성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사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배경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군인들이 보이죠. 이 군인들은 콩고의 반군입니다. 근데 이 사진이 특이한 것은 반군들, 인물들, 어떻게 보면 인물이나 인공물들은 그 어두운 색으로 나타나고 뒤에 배경 자연물들은 핑크색이나 붉은색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모세가 그 코닥 에어로크롬이라고요. 그 인프라레드 필름, 그 적외선 필름으로 이 콩고의 반군들을 취재했기 때문입니다. 적외선 필름이라는 것은 그 베트남전 당시에 베트남 밀림에 숨어 있는 반군들의 그 기지나 어떤 무기들을 발견하기, 색출하기 위해서 개발된 필름입니다. 자연물들은 붉은색으로, 인공물들은 이렇게 어두운 청록색이나 회색으로 찍히는 것인데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 수요가 사라지자 이제 사장된, 이제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그런 이제 필름입니다. 그걸 우연히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자기의 매체로 취해서 그 콩고의 반군들과 함께 이제 지내면서 그들의 사진을 찍는 것이죠. 강렬한 시각적 대비가 있습니다. 이런 시각적 대비 효과는 게릴라들의 반군들의 은신하고자 하는 욕망과 카메라의 어떤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서로 이제 다이나믹하게 대치시키면서 어떤 비가시적인 반군들의 삶의 가시성을 부여하려는 그런 어떤 매체적인 전략을 취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요새 이제 한참 많이 논의되고 있는 크리스티나 디미델의 작업인데요. 스페인 출신의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죠. 특히 이제 아프로넛이라고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시리즈로 유명한 그런 사진작가입니다. 자, 이건 아프로넛 사진인데요. 그 보시면 뭔가 재밌고 다큐멘터리지만 좀 허구적이고 뭔가 서사가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 아프로넛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그 잠비아의 우주 탐사 계획입니다. 1964년도에 그 잠비아가 독립을 한 이후에 자신의 어떤 그 해방의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그 미소 간의 우주 탐사 계획 경쟁이 이제 한참 이제 진행되던 그 와중이었는데 자기들도 우주 계획을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죠. 에드워드 마크카라고 하는 그 몽상적인 어떤 관료가 있습니다. 과학적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선언을 했는데 결국에 이건 그냥 위야무야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도 안 되고 자본도 없고 해서요. 나중에 많은 시인들, 소설가들, 예술가들에 의해서 이 잠비아의 애프로넛 시리즈가
매우 흥미로운 냉전 시대의 어떤 타자들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상징하는 그 흥미로운 상징으로 이제 취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서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사진들 속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냉전의 신화 그리고 사진의 신화가 묘한 동시성으로 교차됩니다. 지금 냉전 시대의 신화는 뭡니까? 미소 간의 이제 어떤 힘의 경쟁이죠. 사진의 신화라는 것은 사진의 객관성과 진실성에 대한 어떤 경쟁이고요. 그리고 이 앞으로 시리즈는 이런 이제 긴장들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상황을 관객들에게 전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잠비아의 아프로넛들이 결코 달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다큐멘터리 사진 역시 어떤 객관적 사실에 증명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스트로넛 시리즈의 어떤 쾌는 무엇이냐면 거짓말이 완성되는 순간이 아니고 거짓말이 당연한 것으로 드러나는 그 순간에 쾌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프로넛 시리즈는 사진의 객관성, 진실성 그리고 역사의 어떤 아이러니 이런 것들을 다시 소환하고 드러냄으로써 과거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세스 프라이스입니다. 세스 프라이스는 미국 출신 미디어 작가인데요. 제가 어떤 논문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포스트 디지털 경영의 주요한 작가입니다. 데니, 밀라, 헤나, 에리아나, 밥, 브래드라는 어떤 이런 제목의 사진 작업을 2018년도에 로마에서 크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굉장히 고해상도의 로보틱 카메라를 이용해서 인간의 살의 몸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크게 확대하고 어떤 어떤 천에다가 인화를 해가지고 굉장히 확대해서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디테일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다른 디테일이고요. 자, 사진이라는 것은 원래 항상 실제하고 연관이 돼 있죠. 사진의 지표라는 것은 실제 흔적이다, 지문이다, 모델이다, 죽은 대상에서 방사된 빛이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학적인 사진에 대한 20세기적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프라이스의 사진은 그런 이제 디지털 사진적인 실체성, 지표성, 지문, 모델 그 자체,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과 같은 이런 어떤 20세기적인 사진 담론과 디지털의 어떤 비실체성, 가상성을 서로 대치시키는 것이죠. 즉, 바르트가 얘기했던 사진의 맛을 죽은 것들을 다시 불러내고 과거에 있었던 것을 이제 불러내는 것과 디지털 기술의 어떤 비실제성, 가상성들을 서로 대치시키면서 이런 어떤 사진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쳐야겠네요. 오늘날 디지털 사진의 주도적인 주장들 중 하나는 디지털 기술이 모든 매체의 역사적 기능과 가치를 통합하는 종합성을 가지며 그것의 지평을 따라서 역사적 관례와 양식들이 무의미해지는 탈역사적 지점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탈역사적 지평에서 독창성이나 창조성과 같은 예술의 전통적인 가치들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니콜라 브리어의 말이죠. 사진과 같은 매체의 특정한 경험은 와해되고 작가들은 정보의 벼룩시장을 뒤지고 뒤섞는 DJ나 프로그래머 와 같은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자처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승패자들은 이러한 전통의 붕괴를 디지털 매체 혁명의 유익한 결과로 파악하지만 지각 경험의 양과 속도가 질적 가치를 압도하는 이 미학적 아노미 상태 속에서 무정부 상태 속에서 과연 어떠한 유의미한 혁명적 통찰이 만들어질지 우리로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향수란 이런 작가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디지털 사진의 어떤 실천들은 항상 첨단의 기술들 속에 과거의 요구를 녹여냅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교차하던 전환기에 분명해진 사진의 모순과 부정성을 자기혁명의 명분으로 시대의 부름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기함으로써 자기 예술의 역사적 지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른바 포스트 사진이라고 하는 디지털 사진의 실천이 보다 주의 깊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간에 알려진 대로 사진의 종말을 공고히 하고 사진의 폐허 속에서 은밀히 사진의 주관과 공모하는 모순적인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라는 후사경을 통해 과거 매체 속에서 개화하는 요구를 주의 깊게 살피고 그것을 자기 매체 혁명의 요구로 받아들이는 역사적인 실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진 이후에도 사진을 결코 잊지 않는 사진의 실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예술의 임무는 오직 나중에 가서야 완전히 채워지게 될 요구의 창조에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포스트 사진으로서 디지털 사진은 그렇게 결국 당대에 이르러 완전해지는 사진의 먼 요구를 상기함으로써 자기 혁명의 역사적 당위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